아직도 내신이 어려워? 내신은 역시 더국어 논술학원입니다. 자, 우리 오늘 이제 중세국어 마지막 보강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 한 달 동안 열심히 배웠잖아요. 그쵸? 뭐뭐 배웠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중세국어에서는 이제 기본적인 문법 같이 한번 쭉 기초적으로 잡고 개관 정리하고 시작했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본문 적용 했었던 것은 세종어제, 훈민정음, 그리고 지난주에 뭐 했었죠? 왜 이렇게 흔들리지? 분필이? 용비어천가를 했었었죠. 용비어천가. 오늘은 뭘 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프린트를 나눠드렸는데 오늘은 뭘 배울까요? 지난 시간에는 용비어천가를 했고 오늘은 소학언해를 나가보겠습니다. 소학언해. 자, 그러면 우리 고전 문학에서는 어떤 작품 했었죠? 꽤 많이 했었습니다. 일단은 송민도 했고 동짓달 기나긴 밤, 황진이, 그리고 맷버들, 그리고 이화후 흑불일제, 그쵸? 뿐만 아니라 기녀시조 위주로 우리가 쭉 나갔었었죠? 그쵸? 그래서 여러 작품들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동동이라고 하는 고려가요와 원룡체가 고려가요 동동과 그리고 고려가요 최초로 작가가 있는 정과정 나가보면서 마무리 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한 달 동안 열심히 수업을 들었다면 남들보다는 더 중세국어 문법이나 아니면은 고전 문학을 한 번 더 알고 가는 거니까, 그쵸?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앞서 배웠었던 중세국어는요, 15세기, 즉 한글이 창제되었었던 시기, 이 15세기의 중세국어 문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배워볼 수학언해 같은 경우에는요, 달라요. 훈민정음이 창제되고 나서 10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서 16세기 국어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수학언해를 배워볼 것입니다. 일단 오늘날에 사라졌었던 중세국어의 의문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는 더 이상 쓰지 않는 그런 표기 방법들, 표현 방법들 이런 것들을 좀 초점에 잡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 쓰지 않는 의문들이 있었잖아요. 예시를 들면은 뭘 안 썼어요? 반치음, 아래아, 그리고 예디음, 또 뭐 안 썼을까? 여린이은 쓰지 않았었는데 요런 것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는지, 또한 옛 이응이 있는 이유가 뭐였어? 그렇지, 받침 소리가 나기 위해서였었지. 동국, 정운식 표기는 사용이 되는지 사용이 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초점을 맞춰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모음조화. 이 아래아가 나중에는 아나, 을 소리로 이제 편입되게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모음조화가 잘 지켜지는지 그런 모습들을 또 보면 될 것이고, 이어적기가 잘 지켜지는지 아니면 이어적기가 진행되지 않고 오늘날의 현대국어 형태소의 뜻을 살려가지고 형태를 그대로 살려가지고 표기하는 끊어적기를 하는 것인지, 이어적기는 소리나는 대로 적는 거니까 표음주의식 표기 방법이고, 끊어적기는 의미를 표기하기 위해서 표의주의식 표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요런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16세기 국어는 사실 변하는 게 되게 많아요. 지금 선생님이 적어놓은 것들이 대체적으로 조금 흔들린단 말이야. 그래서 변동이 많았던 시기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초점을 잡아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업에 앞서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었던 거 한번 복습하고자 하나만 이야기를 해볼 건데, 자, 여기 화면 봅시다.
칠판 보시고 지난 시간에 중요한 게 여기 다 있었어 라고 이야기했었던 용비어천가 이제 서사 2장에 있었었던 곧, 좋고, 여름, 하나니 여기 같이 한번 봅시다. 요거 한번 복습하면서 그리고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한번 펴줄 수 있을까요? 네, 곧, 좋고, 여름, 하나니 뜻을 해석하면은요. 꽃, 좋고, 열매, 만나니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었죠. 자, 근데 우리는 이미 배웠어. 중세국어에서는 뭐가 있어? 우리 지금 현대국어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있다면 중세국어에는 파해종성법이 있죠. 파해종성법은 가느다란 물방울,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음 요 8개의 소리가 나는 것을 의미하고 오늘날의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서는 시옷이 빠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중세국어에 이 팔종성법이라는 게 있는데 팔종성법이 쓰인 거야? 쓰이지 않은 거야? 쓰이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지읒은 원래 종성자리에서 소리가 나지 않잖아요. 그쵸? 그런데 지읒이 종성자리에서 소리가 난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지읒이 종성자리에서 소리가 나는다? 그럼 팔종성법이 쓰이지 않은 건데 이건 뭐예요? 종성 부용, 청성이라고 해가지고 앞에서 초성 자리에 쓰였었던 음운이 종성 자리에서도 쓰이는 현상, 종성부용, 초성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했죠. 여기는 가볍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꽃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었다? 조선의 유서 깊은 많은 흘러 넘치는 문화의 용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그렇죠? 꽃과 열매가 상징하는 것은 문화가 많다, 좋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니 융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좋고 볼게요. 자, 좋고 욤이라고 하는 표현과 욤이라는 표현이 중세국어시기에는 의미가 다르지요. 그쵸? 자,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좋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좋다야, 좋다.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늘날의 좋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그리고 이 좋고, 좋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미? 깨끗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깨끗하다. 그래서 의미를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겠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좋고에서 알 수 있는 거, 좋고에서 알 수 있는 거, 첫 번째, 일단은 국외음화가 일어났다, 일어나지 않았다? 일어나지 않았다. 국외음화라는 것은 디귿과 티읕이 이 모음이나 반모음 이를 만나게 되면서 지읒과 치읒으로 형태소의 경계에서 지읒과 치읒으로 변하는 현상을 이야기하는데 마침 지금 디귿이 뭘 만났어요? 반모음 이를 만났잖아. 그럼 좋고라고 오늘날은 좋고라고 하잖아. 좋고라고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게 바뀌지 않았어. 국외음화 일어나지 않았고 그리고 무엇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단모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과 세 번째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원래 히읗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다음에 있는 이 기역, 좋고인데 요렇게 히읗이랑 기역이 만나게 되면서 어떻게 되는 현상? 축약되는 현상, 거센 소리 내기에서 자음이 축약되었었다. 이제 예를 들어서 기역, 디귿, 비읍. 오늘 분필 친구가 살짝 삐딱해요. 자, 기역, 디귿, 비읍, 지읒. 요 친구들이 히읗을 만나게 되면은 두 개의 음운이 만나서 하나의 음운, 새로운 하나의 음운으로 줄어드는 현상이 축약이야. 기역, 디귿, 비읍, 치읓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자, 요런 축약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쵸? 한 단어에서 이렇게 음운 현상이 여러 개 일어나면은 문제에 꼭 나오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이번에 여러 번의 숙제를 풀어보면서 조금 체감이 되시죠? 자, 그리고 여름에도 할 말이 있죠. 지금 좀 날씨가 덥지 않나요, 여러분? 선생님은 정말 이번 여름이 정말 제일 쪄 죽을 것 같이 너무너무 더웠는데요. 그 여름과 중세국어의 여름은 달라요. 그쵸? 오늘날의 더운 여름은 뭐라 그래요? 여름.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런 여름은 무슨 뜻이냐? 열매라는 뜻인데 열매가 우리 열리다라는 표현 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열매가 열리다. 열다에서
열이라고 하는 어간을 떼우고 그리고 나서 명사파생 전미사로서 음이 오게 되는 거야. 누구라고? 명사파생 전미사라고 이렇게 접사가 붙여주게 되면서 이 친구는 여름이라고 하는 친구는 열음이 되겠지? 그치? 열음이라고 하는 친구는 파생명사다. 파생명사가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까지 일어나야 돼요? 이어, 적기, 연철까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여름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름 이렇게 이어적기 현상까지 일어나게 된다. 이것은 무슨 의미다? 열리는 것, 즉 열매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생명사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그리고 가장 이제 선생님이 길게 설명을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니였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건데 헷갈리잖아. 하다의 의미가 헷갈리잖아. 우리 안 배웠을 땐 뭐야?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제는 여러 번 배웠으니까 그런 생각은 좀 안 들죠. 그쵸? 잘 아니까. 여기에 있는 하다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 위에 있는 하다.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그렇지. 많다, 크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동사야, 형용사야? 형용사죠. 그쵸? 자, 형용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여기 아래 하자가 찍힌 다는요. 뭐예요? 실행하다. doing. 실행하다. 실제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단 말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뭐예요? 동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동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를 한번 봐줘야 돼. 니가 아니라 나니에서 이 나가 무엇일까? 나는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어미란 말이에요. 자,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이 친구와 결합될 수 있는 거는 형용사야, 동사야? 동사죠. 그쵸? 반복적으로 이야기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랑하다 라는 말이 형용사인지 동사인지 헷갈린다면 여기서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이 니은을 결합시키면 사랑한다 말이 돼요? 그럼 이것은 뭐야? 동사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동사랑 현재 시제가 결합될 수 있어. 그런데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하라고 하는 어간을 보니까 뭐예요? 형용사죠. 그쵸? 형용사랑 현재 시제가 결합이 됐어. 이건 문법상으로 말이 되는 말이야? 말이 되지 않는 말이야? 말이 안 되는 비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이다? 문법에 맞지 않다. 근데 이걸 왜 썼냐? 대꾸를 이루기 위해서 시적인 허용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내용 이렇게 한번 정리하면서 워밍업하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수학 원회를 시작해 볼 것인데요. 수학 원회를 시작해 볼 것인데요. 조선시대 우리 그 한국사 시간에 조금 열심히 들어준 친구들이 소학이라고 하면은 단박에 알아요. 소학이 뭐야? 어린아이들을 위한 유교적 가르침을 전달하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치?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 소학 언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은 유교적 가르침을 전달하는 것이란 말이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때요? 유교적이고 설득적입니다. 유교적이고 설득적이다. 자, 그리고 수학 언어가 가지고 있는 주제가 있을 거 아니야. 유교에서 강조하는 두 가지를 한번 딱 떠올려봐요. 첫 번째는 뭐지? 백성은 임금한테 무엇한다? 충성한다. 그러면 또 하나는 뭐겠어요? 바깥에서는 임금님한테 충성을 하고 집안에서는 그렇지, 효도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효도 중에서도 어떠한 내용을 다룰 것이냐? 유교적 가르침 중에 충성이냐 효도냐? 효도래요. 그래서 효도의 시작과 끝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효도의 시작과 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소학에 대해서 풀이를 했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16세기 국어의 특징이 굉장히 잘 나타내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뭐 드렸어요? 프린트 드렸죠. 그쵸? 자, 프린트에 필기 열심히 해보면서 오늘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자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쵸? 유교하면은 딱 떠오르는 성현이 누구예요? 공자, 맹자, 순자. 뭐 아니면 우리나라의 성리학자 하면은 율곡이, 태계, 이황 이런 인물들이 이제 딱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공자 하면은 유교 사상가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여기 뭐가 붙어 있어? 이가 붙어 있네. 자, 이거 주격조사에 대한 이야기다. 이제는 우리가 눈 감고도 중세국어 주격조사 정도는 알고 있어줘야 되는데, 자, 중세국어 시기에 주격조사는 무엇만 사용되었었다? 그렇지, 이. 오늘날에는 이, 가가 쓰이고 있지만 이만 쓰였고 가는 쓰이지 않았다. 이런 기본적인 유형의 문제가 쉬운 문제 유형으로 그런 선지로 많이 등장을 하죠. 자, 그런데 이 하나만 등장한 게 아니라 이가 형태가 바뀌면서 여러 가지로 쓰이게 됩니다. 이렇게 쓰이거나 혹은 무엇만 이 모음만 붙게 되거나 아니면은 어떠한 소리가 덧나거나 의문이 추가되지 않는 그러한 방법으로 주격조사가 쓰이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앞에 무엇이 있게 되면은 자, 주격조사니까 앞에 주어가 있을 거 아니야. 주어의 이 끝자리에 끝자리 그리고 이 끝소리에 무엇이 있을 때 자음이 있을 때 받침이 있을 때는 이가 붙는다. 그리고 나서 뭐 해줘야 돼? 이어적기까지 해줘야 되겠죠? 대표적으로는 사람 플러스 이. 종성 자리에 지금 뭐 있어요? 미음이 있잖아. 그치? 종성 자리에 미음이 있으니까 요럴 때는 이가 그대로네. 그리고 나서 뭐 해줘야 된다고요? 이어적기까지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적기까지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자,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적는 거죠. 그쵸? 자, 이 모음만 붙게 되는 경우는요, 종성 자리에 무엇이 없을 때? 그렇지, 자음이 없을 때는 이렇게 이 모음만 쓰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붙여. 지금 이 모음이 왔어요. 그쵸? 반모음 위에 어가 붙게 됐잖아요. 그쵸? 이렇게 오게 됐을 때는 이렇게 이 모음만 붙게 돼가지고 표기할 때 어떻게 한다? 채처럼 보이게 표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야. 자,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한 가지 무엇이에요? 모든 모음이 쓰여서 이가 오는 것은 아니다. 무엇을 제외한다? 이 모음을 제외한 모음이 오게 되었을 때만 이렇게 이라고 하는 주격조사가 붙어주는 것이고요. 자, 그럼 제외했었던 이 모음이 붙게 됐을 때는 어떠한 의문이 덧나거나 아니면 소리가 덧생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대표적으로는 불휘 같은 경우에 불후이 해가지고 이 모음으로 끝나게 됐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의문이 덧생기거나 소리가 추가되지 않는다. 하지만 무엇은 있는 거예요? 중세국어는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불후이 해가지고 요렇게까지 세 가지 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는 그러면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세국어의 이 주격조사 중에서 공자에 붙은 이는 무엇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렇지, 두 번째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주격조사가 쓰였다. 하지만 이 주격조사 어떻게 붙게 된 것이다? 어떠한 형태로? 이와 이 모음과 그리고 어떠한 의문이나 형태가 덧나지 않는 요 친구들 중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 요렇게 이 모음만 붙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자가, 증자다려. 자, 증자에서 우리 여기 이 자를 보니까 조금 이상해요. 왜냐면 우리 세종어제 훈민정음 기억나죠? 그쵸? 나란 말씀이 균국에 달아 서르 사마티 아니할세. 그쵸? 기억나시죠?
문자와 서로 사맞지 아니하였어요 할 때 문자를 뭐라고 했어? 요렇게 표기했죠. 그쵸?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 짜라고 읽었잖아. 이걸 뭐라 그랬지? 동국 정은식 표기라 그랬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보니까 동국 정은식 표기 하는 거예요? 안 했단 말이야. 그렇지. 16세기 국어에서는 동국 정은식 표기가 사라집니다. 동국 정은식 표기가 쓰이지 않는다라는 거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다려, 이 다려가 에게라는 뜻이야. 증자에게라는 뜻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자, 증자에게 닐러. 자, 닐러도 일러준다라는 거잖아. 그치? 말씀하시기를, 이르시기를 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러. 그 말은 즉슨 두음 법칙이 쓰였다, 쓰이지 않았다? 두음 법칙이 쓰이지 않았다. 이거는 15세기 중세국어랑 변함없는, 다를 바 없는 현상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나란 말씀이 뒷극의 달아. 15세기에는 무슨 형의 활용을 했어요? 15세기에는 리을 이응형 활용해서 16세기에 들어가지고는 리을형 활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리을, 이응형의 활용을 하게 된다. 여기 보면 돼요. 닐러, 이렇게 해서 리을형 활용 들어가 있고요. 가라사대,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의미잖아. 말씀하시기를. 근데 갈아샤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갈아샤데. 근데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가라사데라고 써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 말은 종성 자리에 있는 이 리을이 어디로 가지 않았어? 이응으로 가지 않았다는 말이지. 이어적기가 된 거예요? 여기서는 이어적기가 안 됐네? 그러면 이어적기가 아닌 뭐라 그래요? 끊어적기 분철이라고 합니다. 자, 끊어적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분철. 그렇지. 끊어서 쓴다. 분철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자, 분철까지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필기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잠시만요. 우리 필기 안 하는 친구들 따끔하게 혼내주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 맨 첫 번째 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조금만 더 내용 보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법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증자에게, 뭐뭐에게야. 이거는 뭐야? 부사격 조사죠. 부사격 조사로 증자에게라고 하는 다려라는 조사가 오게 됐고, 하나 더, 문법적인 이야기 하나 더. 가라샤데 할 때 이 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 얘들아? 익숙하지 않아? 우리 지난 시간에 용비어천가 배웠었잖아? 그치? 용비어천가에서도 본 것 같지 않아요? 해동 용룡이 나리샤에서도 만났었단 말이야. 이 샤는 무엇일까요? 맞추면 선생님이 소정의 사은품을 드리겠습니다. 이 샤, 높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객체 높임 선호 말하니? 주체 높이. 주체 높임 선언한 어미 거의 다 줘먹었는데요? 네, 좋습니다. 주체 높임 선언한 어미 정답입니다. 너무 아쉬워요. 객체가 아닌 주체였죠. 주체 높임 선언할 어미였었다. 주체 높임 선언할 어미로 시나 샤라고 하는 무엇이 쓰였었다? 선언할 어미가 쓰였었는데, 객체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나 아니면은 부사어를 수식해주면서 이것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객체 높임 선언할 어미예요. 삽이나 잡이 쓰였었던 게 바로 잠시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주체 높임 선언할 어미 같은 경우에는 주체 뭘 높여주는 거다? 주어를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 이 샤는 누구를 높여주는 거야? 공자를 높여주는 것이죠. 그쵸?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주체 높임 선언할 어미가 쓰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 그리고 16세기에서는요, 지금 보니까 여기 왼쪽에 뭐가 찍혀져 있지?
그렇지, 방점이 찍혀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6세기에도 여전히 방점이 쓰이고 있구나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점이 뭐 하는 거야? 소리의 높낮이, 즉 성조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방점 세 가지가 있죠. 뭐가 있죠? 거성, 상성, 평성. 좋아요. 평성, 거성, 상성. 소리를 나타내는 입성은 우리가 이제 다루지 않았었잖아요. 그죠? 빠르게 닫히는 소리, 입성. 자, 평성 같은 경우에는요, 평범한 소리, 즉 낮은 소리를 의미합니다. 낮은 소리 같은 경우에는요, 점을 찍을까 찍지 않을까? 점을 찍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거성 같은 경우에는 높은 소리예요. 점을 찍을까요? 안 찍을까요? 하나 찍죠. 자, 상성 같은 경우에는 점을 몇 개?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요.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로 이렇게 점을 2개 찍어주고 있습니다. 자, 점은 어디에다 찍는다? 항상 왼쪽에 찍어준다. 왼쪽에 찍어준다 라는 이야기까지 좋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줄로 같이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자, 몸이며 얼굴이며 머리털이며 그리고 살은 이라는 뜻이겠지. 자, 이 이며는요,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을 연결해주기 위해서 쓰는 조사예요. 무슨 조사일까요? 이며는 그렇지, 접속조사겠죠? 접속조사로서 오늘날에는 무슨 뜻이야? 와나 과라는 의미로 바뀌어서 써도 문맥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몸과 얼굴과 머리털과 살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래서 접속조사로 와나 과로 바뀌어가지고 쓸 수 있는 것. 자, 몸과 얼굴. 이 얼굴도, 봐봐. 얼굴. 중세국어 시기에 이 얼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렇지, 모습 전체. 외적인 모습 전체를 이야기했단 말이야. 어머, 너 얼굴이 왜 그래?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너 얼굴이 왜 그래?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지금 들으면 왠지 기분이 좀 나쁘죠. 그쵸? 뭐, 내 얼굴이 어때가지고 뭐가 잘못됐나? 그런데 중세국어 시기 너 얼굴이 왜 그래? 하면은 날 걱정해 주는 거야. 너 꼴이 왜 그래? 이런 의미였었단 말이야. 자, 그래서 모습 전체를 의미하다가 오늘날의 현대국어에서는 무엇으로만 한정한다? 즉 안면으로만 한정한다. 안면으로 한정한다. 의미가 어떻게 됐다? 그렇지, 의미가 축소되었다. 의미가 축소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머리털이며, 이 머리털도 되게 재밌는데, 머리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친구가 있어요. 릿 하고 히읗이 숨어져 있는데, 그 다음 초성에 있는 자음을 만나게 되면서 이 히읗이 탈락하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종성 자리에서 히읗이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머리털이었어. 그러면 히읗과 디귿이 만나서 털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암수를 나타내는 이 암과 수도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가 숨어져 있어요? 히읗이 숨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오는 닭이라든지 개, 병아리 했을 때 히읗과 디귿이 만나서 발음할 때 암탉, 마당을 나온 암닭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 그치? 암탉이라고 발음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개라고 발음이 되는 것들.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히읗 종성체언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히읗 종성체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히읗이 종성체언으로 존재하는 것인데 옆에 이제 티읕이라고 하는 무엇을 만나게 되면서 자음을 만나게 되면서 어떻게 됐다? 탈락했다 라고 보면은 되겠죠. 근데 탈락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어디에서 보여요? 몸이며 얼굴이며 머리털이며 살은
했을 때 살인데 살한으로 되어 있죠. 그쵸? 자, 요 친구는 히읗 정성 체언이 다음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지. 이어접기가 된 것이죠. 살에다가도 마찬가지로 히읗이 있었어. 이 친구 히읗 종성 체언을 가지고 있었는데 히읗 종성 체언. 근데 여기에서 무엇을 만나게 되면서 살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살은이 되면서 히읗이 어떻게 됐다? 이어접기가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살은.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알고 있겠지만 아래아 소리가 뭐뭐가 난다 그랬지? 아나 으가 난다 그랬지. 그래서 살은 이렇게 존재했었던 거야. 그래서 히읗을 만나게 되면서 살한 이렇게 쓰이게 됐었는데, 자, 그러면 히읗 종성 체언이랑 이어접기랑 또 무슨 조화 이루어진 거예요? 모음 조화. 이렇게 모음 조화까지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봐봐. 내용을 한번 봐봐. 이번에는 문법 말고. 몸이며 얼굴이며 머리털이며 이 살은요. 부모께 받자온 것이다.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그치? 부모님께 받은 것이래. 이거 뭐야? 그러면 부모님께 물려받은 거는 함부로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거야. 감히 허려 상해 오디 아니함이 효도의 비르통이오. 몸을 세워 효도를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그치? 아, 역시 부모님께서 물려받은 몸과 얼굴, 머리털과 살 이런 것들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 이거 유교 사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무엇이야? 신체 발부, 수지부모. 부모님한테서 물려받은 이 신체는 함부로 하지 않는다. 신체 발부, 수지부모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세국어 시기라고 얘기하는 중세시기, 조선시대나, 그치? 이럴 때는 우리 조상님들께서는 남자도 머리를 길러서 어떻게 했어? 상투를 틀었지. 왜?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머리를 함부로 자르거나 아니면 손톱, 발톱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야. 자, 그런 모습들이 이제 유교적 가르침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부모끼, 이거 뭐야? 부모님께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부모께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것은 높임을 나타내는 높임의 부사격 조사가 됩니다. 누구께? 높이지 않는 경우에는 에게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죠. 자, 그 말은 여기 부모께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면은 여기가 이제 문장 성분으로 따지면은 부사어가 되겠다. 문장 성분으로 따지면은 부사어에 해당한다. 그리고 받자온 것이다. 받자온, 받은 것인데 자가 갑자기 왜 끼어 있을까도 우리가 같이 받아야 되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원래 이 받은 것인데 여기에 자가 들어가 있죠. 자는 요런 모습으로 존재했던 친구예요. 이 친구 다르게는 어떻게 쓸 수 있어? 이렇게 쓸 수 있지. 이거는 뭐였었지? 이건 뭐였어? 잡. 다른 것으로는 삽 혹은 자 이런 것들이 쓰일 수 있는데 무엇이었죠? 방금 누나가 얘기했었던 거. 객체 높임의 선어말음인 거지. 그치? 자, 요 친구는 객체 높임 선어말음인데 이 객체 높임 선어말음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문장 성분이 뭐라 그래요? 부사어지. 부사어가 지칭하는 대상이나 목적어를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 아, 그러면 이것을 높여주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받자온 것이라 원래는 잡이라고 하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쓰이는데 그 다음에 뭐가 오게 됐을 때? 모음이 오게 됐을 때는 뭐가 쓰인다? 이응이 이렇게 붙는다. 이렇게 자음을 나란히 세로로 붙여서 쓰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랬었죠? 소정의 사은품을 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친구들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미음 밑에 이응이 붙어 있거나, 비읍 밑에 이응이 붙어 있거나, 피읍 밑에 이응이 붙어 있어. 자, 이 위에 있는 친구들 다 뭐예요? 미음, 비읍, 피읍 친구들은요, 두 입술이 붙어야만 나는 소리. 그렇지. 양손음이야. 자, 양손음 밑에
요렇게 이응을 붙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 양수는 비읍 같은 경우에는 가벼운 입술소리 오나 우로 이렇게 편입이 되는데 요 친구들 우리가 뭐라고 불렀죠? 세 글자? 적막하다. 10명이 넘는 20명 가까운 친구들이 있는데 너무 적막하다. 내가 이것을 가르친 적이 없다는 건가? 무엇이었을까요? 힌트. 입술 소리에 비롯했잖아. 입술이 한자로 뭐야? 거의 다 왔어. 순경음 정답입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여러분. 잠깨익견 박수 한번 크게 줍시다. 재영아. 자, 선생님이 선물은 던져드릴게요. 눈이 확 끝장이 확 띄었어. 받아. 슉. 아주 좋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맛있게 드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받자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친구는 모음인데 모음이라고 적네. 자, 이 친구는 객체 높임 선언말 어민데 얘들아 근데 지금 뭐가 없어? 비읍 이응으로 쓰인 게 아니네. 지금 비읍 이응으로 쓰인 게 아니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 무엇이냐면 순경음이 사라졌다는 거야. 순경음. 세종대왕께서는 순경음을 만들 때 무슨 생각이라 그랬어? 우리가 소리낼 수 있는 모든 이 소리 글자를 다 표기로 남기려고 했었죠. 자, 근데 이 순경음이 소실된 것이다. 원래 이렇게 되면 받자은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친구가 이렇게 되었겠지? 그치? 비읍이응으로 와야겠지. 순경음으로 와야겠지. 하지만 이 친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실된 것이에요. 순경음은 쓰이지 않았다. 소실. 16세기 국어의 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받자온 것이라 이렇게 쓰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잡이라고 쓰였었던 요 친구, 요 친구는 객체 높임 선언할 어미로서 존재하는 것이구나. 근데 여기는 아까 가라샤베에서는 끊어졌게 했잖아. 그치? 근데 것이라에선 또 이번엔 뭐 했어요? 라인데 발음될 때 것이라 하는 것을 그대로 이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어적기 또 됐다. 이어적기랑 끊어적기가 왜 자꾸 반복이 돼요? 선생님 이게 하나로 통일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세국어의 무슨 식이라서 그렇다? 혼란기여서 그렇다라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어적기 연철이라고 합니다. 연철. 분필이 조금 흔들리네요. 자, 그럼 이번에 세 번째 줄로 같이 한번 넘어가 볼게. 자, 감히 헐어가 뭐야? 헐게하다라는 거지, 그치? 헐어지면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겠지. 감히 헐게 상해오지 아니함이, 상하게 하지 아니함이, 헐게 다치게 하여 상하게 하지 아니함이 이렇게 일단 해석을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세요. 해석이 밑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쑥 써보시고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상해오지, 상하지인데 디라고 쓰였어. 이거 뭐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국외음화. 자, 금괴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디가 이제 오늘날의 역사적 국외음화, 현대 국어에서는 뭐 어떻게 쓰인다? 지로 쓰이는 것이죠. 그쵸? 아니흠이. 자, 요것도 같이 한번 볼게. 자, 아니흠이 할 때 홈이라고 되어 있어요. 잘 안 보이죠? 홈이라고 되어 있어. 이것은 뭐야? 명사형 어미로 쓰기 위한 명사형 어미죠. 그쵸? 자, 명사형 전성 어미가 된다. 중세국어 시기에 명사형 전성 어미가 무엇 쓰였어? 옴이나 음이 쓰였다라고 이야기했죠. 옴이나
음이 쓰였다. 이렇게 두 가지가 쓰이는 이유는 뭐예요? 음은 무슨 모음이지? 양성 모음입니다. 음은 무슨 모음이죠? 음성 모음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양성과 음성으로 나뉘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양성 모음일 때는 옴을 쓰고 음성 모음일 때는 음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니홈이, 아니함이 이 효도의 비르솜이요, 효도의 비릇함이요 라고 볼 수 있어. 효도라는 것은 어떤 가치관이지? 유교적 가치관이잖아, 그쵸? 이렇게 해서 유교적 가치관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유교적 가치관. 효도의 비르솜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관형격 조사 쓰인 것 같지 않아요? 효도의 비릇함이다. 효도의 비릇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의자 뭐예요? 관형격 조사거든? 근데 얘들아, 효도는 유정명사야, 무정명사야? 무정이잖아. 근데 우리 무정명사에 무슨 관형격 조사 써주기로 했어? 시오. 그쵸? 근데 왜 의일까? 이런 관형격 조사의 사용도 어떻게 되었었던 시기다? 혼란해졌었던 시기다 라고 볼 수 있어. 관형격 조사 다시 한번 생각해 봐봐. 유정명사냐, 유정명사냐, 무정명사냐에 따라 가지고 쓰이는 관형격 조사가 달랐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감정이 있는 생물로서의 유정명사야. 유정명사면은요, 높임 표현을 쓰냐, 높이지 않냐, 높이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데, 높임 표현을 쓰지 않아? 그럼 양성, 음성 모음이냐에 따라 가지고 양성이면은 의, 음성이면은 의 라고 하는 관형격 조사를 썼었죠. 그리고 무정명사 같은 경우에는 시옷을 쓰고 높임 표현을 써야 하는 유정명사의 경우에도 어떻게 한다? 시옷이 붙는다. 그래서 높임 표현을 쓰는 부처의라고 할 때 부처의 옷이라고 할 때도 부처 옷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무정명사 예를 들어 감정이 없는 거, 예를 들어 나라, 그래서 나랏 말싸미라고 했었던 것인데 효도 무정인데 무엇이 쓰였다? 의가 쓰였었다. 그래서 관형격 조사에 이런 혼란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르솜이요부터는 살짝 옆으로 카메라 넘겨가지고 쓰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비르솜이요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훨씬 낫네요. 자, 비르솜이요, 비롯 함 이오 놔두고 우리가 오늘날에는 쓰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어떻게 가고 있어? 비릇에다가 소미오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야. 비릇 소미오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옴 플러스 이오 이렇게 들어간 거야. 비릇 오미오. 오미 뭐겠어? 명사형 전성 어미. 비롯하다인데 비롯함이라고 명사처럼 써준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 옴자는 명사형 전성 어미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비롯인데 왜 비릇으로 썼을까요? 비롯인데 왜 비릇으로 썼을까요? 모음 좋아. 비릇 소미요. 되게 이상해. 그냥 우리가 모음 조화가 따박따박 지켜졌다라고 알고 있을 때는 비릇이잖아. 모음이면 양성이야, 음성이야? 음성이야. 음성이면은 옴이 아니라 어떤 전성어미를 써줘야 돼? 명사형 전성어미? 음 써줘야 되잖아. 음이 아니라 옴을 썼다니까? 양성이네? 모음 조화가 잘 지켜졌다?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거, 그치? 자,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양성과 음성 이렇게 쓰이게 되면서 양성과 음성 쓰이게 되면서 여기에 있는 시옷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어적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비르소 이어적기 된 것이죠. 미오 이렇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소미 원래는 옴이라고 하는 명사형 정성어미인데 무엇이? 양성이면 양성, 음성이면 음성 이렇게 써야 되는데 모음 조화가 지켜지지 않았다 라는 거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몸을 세워 라는 표현은 해석하면은 입신하여 입신양명할 때 이렇게 입신하여 라는 의미로 쓰이는 것이다. 아니면은 이제 출세하여 이런 뜻으로 쓰일 수도 있겠네. 출세하여
오늘날로 치면은 출세하여. 부모님의 것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그래서 출세하여 도를 행하는 것이, 자, 도를 행하는 것이, 도를 행하여 까지죠? 이렇게 이동하면 도를 행하여가 끝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정리해 놓을게요. 도를 행하여 이름을 후세에,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 베퍼써 알리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베퍼써에서도 이로써 라는 뜻이야. 베퍼써, 이로써. 자, 그래서 이름을 후세에 베퍼써, 써는 이로써. 지금 여기에서 보이니까 비읍, 시옷이 쓰였네요. 무엇 쓰인 거야? 두 자음군, 합용병사는 쓰이고 있다. 부모를 현격해 하는 따름이니라. 자, 부모를 현격해 하다. 현적해. 저가 아니라 저죠. 현격. 그리고 저로 돼야 되는 것인데, 저가 되었다. 국외음악 일어났다. 국외음악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국외음악 일어나지 않았다. 현적해 함이, 이 홈도 뭐예요? 현적해 하다인데 홈처럼 썼네? 얘도 마찬가지로 무엇이다? 명사형 전성어미가 된다. 그것이 효도의 마침이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효도의 마침이니라. 또 한 번 관형격 조사 이렇게 봐줄 수 있겠네. 그치? 그것이 마침, 마침이니라. 원래 마차민이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끊어졌기 됐대요. 끊어졌기 됐대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끊어졌길 두 글자로 뭐라 그런다고? 분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수학 언어를 해석을 해보았는데 뜻을 보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했대요? 몸이며 몸과 얼굴과 그리고 머리털과 살은 부모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감히 헐게 다치게 하거나 아니면은 상하게 하지 아니함이 효도에 비롯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입신하여 도를 행하여 이름을 후세에 알리는 행위, 이름을 후세에 알리는 것이 이거를 사자성어로 하면 후세의 이름을 알리다. 사자성어로 대표적으로 입신양명 그리고 유방백세와 같은 사자성어로 봐줄 수 있는 것이죠. 아니면은 뭐 출장입상 이런 사자성어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현적해 함이 효도의 마침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효도의 시작과 끝은 무엇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 수학원해가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옆에 빈칸 문제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지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그러면 답 한번 같이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볼게요. 공자의 증자 다련 일러 가랴 사대.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먼저 공자, 여기에서 보여지는 이 이가 뭐예요? 주격조사이다. 이 주격조사로 쓰인 이 모음은요, 무엇이기 때문에? 이 모음이 아닌 모음이 올 때 붙는 주격조사이다 라고 우리가 적어줄 수가 있겠죠. 이 모음이 아닌 경우에 붙는 주격조사이다. 그 뒤이기 때문 이렇게 적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공자 여기 왼쪽에 뭐가 지금 붙어 있어요? 그렇지, 방점이 붙어 있어요. 이 방점은 무엇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성조표기 소리의 높낮이를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방점이 계속 사용됐다. 언제에도 16세기 시기에도 16세기 국어에도 방점이 계속 사용되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밑에 증자.
증자 다려 늘러에서 증자에서 볼 수 있는 거. 원래 우리가 이 자를 세종어제 훈민정음 아니면은 이제 용비어천가까지만 해도 이렇게 표기를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자 라고 읽었지? 우리가 이걸 무슨 표기라 그래? 동국 정운식 표기라 그래. 동국 정운식 표기. 중국의 원음에, 중국의 한자음 원음에 가깝게 표기하기 위해서 이 동국 정운식 표기를 했었는데 더 이상 쓰이지가 않는다라는 거. 그 말은 즉슨 우리 이 예디음을 잘 쓰지 않았다라는 것인데 무엇이야? 음가 없는 이응은 붙이지 않는다 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음가 없는 이응은 더 이상 쓰지 않는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랴사대, 가랴사대에서 알 수 있는 거 무엇이 있다? 가랴사대 무슨 적기 된 거야? 끊어 적기 된 거야. 그치? 원래 이 중세국어는 소리 나는 대로, 표음 주의식으로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표기를 했었는데 이제 끊어 적기를 한다. 이거 두 글자로 분철, 분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요. 자, 그 다음 같이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얼굴이며 몸이며 얼굴이며 머리털이며 여기죠. 자, 여기에서는요. 이 이며가 오늘날에 무엇으로 쓰이는 것이야? 접속조사 와나 과로 쓰이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쵸? 접속조사 와나 과로 쓰이고 있고 이것들은 지금 다 어떻게 돼서 몸이며 얼굴이며 라고 되어 있잖아. 원래대로 표기했으면 몸이며 얼굴이며 이렇게 적혔겠지? 근데 이렇게 적힌 게 아니네. 그럼 어떻게 적겠다? 끊어 적기 된 것이다. 끊어 적기 분철. 자, 지금 머리털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친구가 하나 있다 그랬어요. 누구? 히읗 종성체언이 있었다 그랬죠. 근데 이 히읗 종성체언이 어떻게 된 거야? 탈락하게 된 것이다 라는 내용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쵸? 히읗이 생략되었다. 히읗 생략되었다. 살한 여기에서는 이제 히읗 종성체언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연철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살과 이 어미가 결합하게 되면서 이라고 하는 어미가 결합되게 되면서 여기에 있었던 이 히읗이 옆으로 연철된 것이다. 그래서 이 살도 마찬가지로 무엇이다? 히읗 종성 체언이다. 히읗 종성 체언이 된다 라는 이야기를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죠. 히읗 종성 체언으로 쓰이게 되었다. 자, 이 예시는요, 아까 선생님이 예를 들었던 것처럼 암수를 나타내는 말에서 보여줄 수가 있다 그랬는데, 예를 들어 암, 병아리, 수, 닭. 발음할 때 우리가 암병아리라고 발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암병아리라고 하지 않죠. 여기에 있는 이 히읗,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 날 때 붙게 되는 이 히읗이 발음에서 축약돼서 암평아리. 자, 발음이 암평아리, 수닭이라고 하지 않잖아. 수닭. 이라고 되는 현상을 우리가 히읗 종성 체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히읗 종성 체언이 뭐과 비읍과 디귿이랑 결합이 되게 되면서 탁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안과 밖을 의미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히읗이 숨어져 있는 거야. 자, 히읗이 비읍을 만나면 어떻게 축약된다 그래요? 피읍으로 축약된다 그러죠. 그죠? 자, 그러면 안, 팍 발음이니까 안팍 이렇게 발음이 되겠죠. 안팍게 이렇게 되는 것이야. 발음은 이렇게 되지만 표기는 안팍 쌍기역으로 되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히읗 종성 체언에 대한 이야기 했고요. 부목계 받은 것이다. 높임을 나타내는 이 부사격 조사 부목계가 되게 되는 것이고요. 부목계.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게 합용병서 어도자음구는 계속 그대로 쓰이고 있었구나. 16세기에도 라는 거 여기 보면 시읒기역 이렇게 오잖아. 그치?
부모께 이렇게 오게 되는 거지. 이것은 뭐뭐께를 의미하는 높임 표현의 이제 부사격 주어사가 되는 것이다. 자, 그리고 받자온 같이 한번 볼게요. 받자온에서 요 친구가 무슨 어미?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라고 이야기했어. 근데 우리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라는 말이 입에 쫙쫙 달라붙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날의 객체 높임은 선어말 어미에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이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로 오게 되는 받으시고에서의 이 받과 플러스 디귿이네요. 앞에 디귿이나 티읕이나 지읒이나 치읒 이 구개음화 세트 친구들 있잖아. 디귿, 디귿, 지읒, 치읒 이 친구들이 오게 됐을 때는 잡이라고 하는 이 선어말 어미가 쓰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래서 이 친구가 붙게 되고 이렇게 받잡은 이렇게 오게 된 건데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에서 원래 이 관형사형 어미 은이 붙게 되면 관형사형 어미 은이 붙게 되면 지금 초성에 뭐가 없어요? 음은이 없지. 그치? 자음이 없잖아. 모음이 바로 이렇게 오는 경우에는 뭐가 붙어졌어 원래? 여기 순경은 비읍으로 만들어져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안 쓰여. 왜? 16세기에는 무엇이 쓰이지 않았다? 순경음이 소실되었었다. 라는 이야기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경음이 소실되었다. 순경음이 소실되었다. 자, 그래서 원래 이제 15세기로 치면 자, 이렇게 되겠죠. 순경음이 그대로 따라 붙겠죠. 근데 15세기에는 그렇겠지만 지금은 16세기 소학원에 하고 있잖아. 그래서 지금은 자, 온 이렇게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이죠. 받잡은 것이다. 라고 쓰이고 있는 것. 이렇게 보면서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것이라. 자, 것이라 나와 있는데 것이라 아까 얘기했어요. 여기서 끊어적기 됐잖아요. 지금 끊어적기 됐는데 것이라에서는 다시 이어적기 되고 있어. 이어적기와 끊어적기가 어떻게 되던 시기? 혼동되던 시기, 혼란했었던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이어적기, 끊어적기의 혼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것이라, 이라도 무슨 조사? 서술격 조사인 거야. 것이다에서의 이 이다도 서술격 조사. 이렇게 쓰였죠. 자, 그리고 감히 헐려 상하게 오디 아니함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히 헐게 하여 상하게 하지 아니함이라는 의미죠. 자, 그래서 헐워부터 볼게요. 감히 헐게 하다의 헐과 뭐가 더해졌어? 헐게 하다라는 거잖아. 그치? 헐어지다, 헐게 하다 라는 의미에서 이 우자는요 사동접사로 붙게 된 친구예요. 사동접사로 사용된 친구이자 그래서 헐게 하다, 헐어지다 라는 의미가 가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말로 풀이하면 뭐뭐하게 하여, 헐게 하여 라는 의미라는 거야. 헐게 하여. 자연스럽게 헌 게 아니라 헐게 한 거지. 누가? 내가 주체가 헐게 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사동접사가 이렇게 붙게 돼서 헐게 하여로 해석할 수 있고요. 자, 상해오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상해오지는요, 여기에서 보여지는 이 오자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원래는 상하다 할 때의 이 상하에다가 플러스 이오라고 하는 이중 사동접사가 쓰이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중 사동접사가 쓰이게 되었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상해 오디 이렇게 쓰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상하게 하지, 오늘날로 표현하면 상하게 하지, 이렇게 이중사동 표현으로 쓰일 수가 있는 거야. 상하게 하지 이렇게 쓰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현대공어로 치면은 상하지 이렇게 쓰일 수 있겠지.
이중사동 표현이니까 상하지.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리고 D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야? 국유음화 X 일어나지 않았다. 오늘날에는 G라고 하지만 이 당시에는 D라고 표기를 한 것을 보아 국유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니허미. 자, 아니허미 보면은 아니하다. 가 어떻게 된 거야? 이 홈이라고 하는 명사형 전성어미를 만났어. 명사형 전성어미 옴을 만났어. 옴이라는 친구를 만났어. 그래서 앞에 있는 이 아니하다 할 때에 이 하자에다가 옴 이렇게 붙게 된 거잖아. 그럼 어떻게 된 거야? 모음조화가 지켜진 거라고 볼 수 있죠. 왜? 아래 하자는 무엇이니까? 양성모음. 오 모음도 무엇이니까? 양성모음. 그렇기 때문에 양성모음 조화가 일어났다. 모음 조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아니홈이 이렇게 모음 조화 일어난 거랑 원래는 호미라고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자, 호미라고 돼야 될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끊어적기. 끊어적기가 일어났다. 연철이 아닌 분철이다. 라고 보면서 자, 효도의 비르소미 오 같이 한번 볼게요. 효도의 비르소미 오에서 효도의 이것은 관형격 조사인데 관형격 조사도 어떻게 됐다? 혼란했다. 원래 의나 의 아니면 무엇이 쓰였는데 의나 의 아니면 시옷이 쓰였는데 무정명사나 혹은 이제 유정명사 중에 높이 표현을 쓸 때 시옷이 쓰여야 되는데 시옷이 아닌 의가 쓰였네. 그 말은 관형격 조사의 혼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거기에다가 모음조화는 또 잘 지켜졌어. 왜? 도니까 오 모음이면은 재영아 오 모음이면 양성이야 음성이야? 양성이죠. 그쵸? 양성이기 때문에 의, 아래 하자 찍어진 의를 관형격 조사를 써준 것이니까 이것도 모음 조화는 됐어. 하지만 관형격 조사의 혼란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유정물일까요? 무정물일까요? 라는 문제는 우리가 어디에다 동그라미를 쳐줘야겠어요? 효도는 유정물이에요? 무정물이에요? 무정물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겠죠? 자, 비르송이오에서 볼 수 있는 거. 비릇이면은 명사형 정성어미가 모음이면은 양성이야 음성이야 재영아? 음성이죠. 그렇죠? 그럼 음성형 명사형 정성어미를 써줘야 돼. 그러면은 옴이 써야 돼? 음이 써야 돼? 옴이 써야 돼? 음이 써야 돼? 음이 써야 되는데 옴이 쓰였단 말이야. 그 말은 즉슨 모음 조화가 일어났다?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거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으로 모음 조화의 파괴를 혹은 혼란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음 조화의 파괴, 혼란. 16세기에는 이렇게 15세기에 따박따박 잘 지켜졌었던 모음 조화가 지켜지지 않는 모습, 혼란해지는 모습 같이 보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비릇, 소미, 오. 비릇은 음성, 옴은 양성 이렇게 보면서 모음 조화가 잘 지켜지지 않았어. 만약에 15세기였으면 비르 수미오 이렇게 왔겠죠. 비르 수미오 이렇게 쓰였겠죠. 그쵸? 자, 거기에다가 비르 소미오 이거는 또 갑자기 뭘 해줬어요? 이어적기 잘 지켜졌어요. 이어적기 연철 잘 지켜졌다. 자, 이렇게 이어적기 하는 방식은 우리가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거니까 무슨 주의? 표의야, 표음이야. 표음주의식 표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몸이 어딨지? 여기 있다. 자, 몸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물 이렇게 되어 있잖아. 아니, 오 모음은 양성이고 으 모음은 뭐야? 음성이잖아. 이것도 모음 조화 잘 지켜진 것이에요? 아니죠. 그쵸? 자, 몸이 양성, 을 할 때 이 으 모음이 음성.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지켜지지 않았다? 그렇지. 모음 조화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거. 원래 중세국어 시기에 이 15세기에 모음 조화가 잘 지켜졌었다라면 만약을
이 표를 생각하게 되면은 모음할 때 이 오 모음이 무엇이니까? 양성이니까 양성형 조사가 와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자, 그럼 이렇게 와야겠지. 모음을. 그런 다음에 연철되면 어떻게 되겠어? 모음을. 이렇게 쓰였겠지. 그치? 근데 이렇게 쓰이지 않았다라는 거. 끊어적기도 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끊어적기도 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모음 조화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모습 보고 있는 것입니다. 분철. 자, 그래서 표의 주기식 표기가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쓰였다. 그 말은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이 같이 만났기 때문에 모음 조화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혼란했었고 모음 조화의 파괴가 보여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어적기가 되지 않았어. 이어적기를 안 했다라는 것은 끊어적기 했다는 건데 끊어적기는 어떤 식 표기야? 끊어적기는 무슨 식 표기야? 표의 주의식 표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도를 행하는 것이 효도에 도를 행하여 이름을 후세에 알리는 것. 이름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어적기 안 되고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끊어적기입니다. 모음 조화의 파괴 혼란. 모음 조화의 파괴. 혼란으로 볼 수 있겠고요. 이름을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리고 만약에 15세기였다면은 이름을 이렇게 미음이 가게 됐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쵸? 자, 그리고 그 다음 여기에서 후세에 베퍼써에서 써는 어두자음군 쓰였다라는 거. 어두자음군 쓰였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이 어두자음군은 비읍 있잖아. 어두자음군에는 비읍 시읒개, 비읍 디귿개가 있었다 그랬잖아. 어두자음군은 표기된 대로 이제 소리도 나는 거야. 아마 이 비읍이 소리가 났던 것으로 봐요. 소리가 났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부모를 현격해 함이 효도의 맞춤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격해에서 알 수 있는 거 극음한 현상이 있었다 없었다? 극음한 현상 없었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현겨에서 현저 그리고 단모음화 되면서 단모음화 되면서 현저 현적해 이렇게 쓰이는 것이죠. 단모음화 돼서 자 그리고 마참이니라 마찬가지로 연철과 분철에 혼란이 부여지고 있어. 이어적기와 끊어적기가 혼란하던 시기 연철과 분철에 혼란이 나타나고 있었던 시기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만약에 15세기였으면 마차민이라 이렇게 쓰였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정리해 보고요. 여러분들 쉬는 시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부터 다 같이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웠나요? 네, 쉬웠었죠. 그쵸? 대충 풀어도 금방 풀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쉬운 문제들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1번부터 답을 같이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보기에서 15세기 중세국어의 특징을 설명한 내용 중에 적절하지 않은 것만을 고른 것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A부터 봅시다. 표기상의 특징으로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으며 님을에서처럼 거듭 적기를 사용한 게 아니라 무슨 적기 했어요? 이어적기 했었죠. 그쵸? 15세기 중세국어는 이어적기 연철을 했었어요. 거듭적기는 뭐라 그랬지? 중철이라 그랬었죠. 중첩해어 적는다 그래서 중철이라 그랬는데 그러지 않았었다라는 이야기. 그러면 아는 것 고르는 거잖아요. A 아는 것은이죠. 자 그러면 A만 남겨놓습니다. A가 선지에 있는 친구들만 남겨놓으면 정답은 1번 아니면 2번이겠다. 너무 쉽다. 자 그리고 안부에서처럼 동국정은식 한자음 표기 방법을 사용했다. 동국정은식 한자음 표기 사용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
했어요. 그쵸? 이거는 맞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B는 빠져야 되는 것이고요. 자, 비읍, 시읍, 요 어두자음군이 쓰였죠? 음절의 첫머리에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자음자를 나란히 쓰는 경우를 어두자음군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선생님이 비읍과 시옷은 모두 발음됐기 때문에 어두자음군이라고 했었죠. 그쵸? 그렇다면 C도 무엇이에요? 맞는 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자음군. 자, 그러면 C는 맞는 것이니까 동그라미. 자, 그리고 주격조사에는 이와 가가 있었고 벌써 틀렸어요. 가라고 하는 주격조사 쓰였어요? 안 쓰였어요? 쓰이지 않았다. 19세기 이후부터 등장했었던 주격조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는 환경에 따라서 이로 실현되거나 생략되었었다. 뒤에 있는 내용은 맞기는 했지만 가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X. 자, 그러면 D 읽는 것만 정답일 텐데 D가 공교롭게도 두 개 다 있죠. 근데 우리 C가 아니잖아. 그치? C가 아닌데 C가 들어가 있으니까 정답은 2번일 텐데 그래도 우리가 뭐 해봐야 돼요? 검토해봐야 되겠죠? 자, 외래어가 존재했으며 중국에서 온 붓, 먹, 여진어에서 온 다톨 등이 있다. 이게 여진어가 아니라 몽골어거든요. 몽골어.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몽골어인지 여진어인지 몰라도 바톨 같은 이 몽골어를 몰라도 사실상 풀 수 있었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X 해가지고 2까지 아닌 것은 있는데 끝까지 한번 봅시다. 우리 현대국어에서는 명사형 어미, 응이 사용되는 것과 달리 중세국어에서는 명사형 어미로 무엇이 쓰였다? 옴이나 um이 사용되었다. 맞는 말이죠. 받침에는요 8글자가 쓰였는데 가느다란 물방울의 시옷 추가. 그래서 이 음절을 통해서 음절말에서 디귿과 시옷은 다르게 발음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 되는 것입니다. 맞은 분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아주 훌륭합니다. 역시 고등학생 언니들은 뭔가 달라도 다르죠. 자, 그럼 우리 2번 같이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해봤었던 이 세종어제 훈민정음과 그 밑에는 뭐가 있어요? 오늘 했었던 이 소학원해가 있는데 소학원해에 있는 내용 중에 우리가 했던 부분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세종어제 훈민정음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인데요. 기억부터 보세요. 나란말싸미 뒹극의 나라에서 이 애자는요, 중국과 우리말을 비교하는 비교부사격 조사였죠. 비교부사격 조사. 그리고 기억은 비교부사격 조사였었고, 그리고 니은은 뭐예요? 문자와 서로 사마티 아니할시 할 때 여기 봐봐. 자, 요거 지성아. 이 이응을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혹시? 네, 동국 정운식 표기죠. 동국 정운식 표기. 이 이응은 종성 자리에서 소리가 나는 말이야, 나지 않는 말이야? 종성이면 소리가 나지 않죠. 그쵸? 그래서 문짱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문자라고 하는 것이죠. 서르에서 볼 수 있는 의문현상 뭐 있을까? 어는 음성이에요, 양성이에요? 음성이죠. 그쵸? 은은 음성이에요. 근데 만약 오늘날에 쓰는 서로처럼 한다면, 오가 쓴다면 오는 뭐예요? 양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음조화가 일어나지 않아. 일부러 이렇게 뭐 해준 거야? 모음조화를 맞춰준 거야. 모음조화를 맞춰주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마띠 아니할시에 이런 전차로 오늘날 쓰지 않는 말인데 요거는 아니구나. 자, 리을 홀빼이셔도 할 바가 있어도 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어찌 할 바가 있어도 라는 말인데 여기에서 할 바 할 때에 이 할에다가 하다 할 때 이 할에다가 리을 이응이 하다에 리을 이응이 붙어줍니다. 관형사형 어미로 붙여주게 되고 그리고 대상 표시법 5가 붙고 바에다가 플러스 뭐가 붙었었다? 주격조사 2가 붙었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홀빼이셔도가 되는 것이죠. 홀빼이셔도.
그리고 나서 표디에서는 딱 봐도 뭐겠어요?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내용. 이렇게 보면은 5가지가 딱 나오네요. 그럼 여기에 있는 내용 토대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부사격 조사로 일정한 장소를 나타낸다. 처소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아니죠. 똑같이 애로 쓰이긴 했지만 처소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럼 처소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우리 언제 배웠어요? 지난주에 용비어천가할 때 배웠었는데요. 그쵸? 바다에 가나니, 발아래 가나니, 에서의 애자가 처소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글자로 표기하는 기호로서 언어를 나타낸다. 글자를 표기하는 기호. 문자와 라고 했으니까 기호. 그쵸? 근데 말로 주고받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말로 주고받는 음성 언어도 표현하고 있어요. 음성 언어. 그렇기 때문에 X. 자, 디귿. 후에 원순 모음화가 이루어져 서로로 바뀐다. 되게 재밌네요. 원순 모음화가 뭐야, 얘들아? 미음이나 비읍, 피읍과 같은 양수는 다음에 모음이 오는 것을 다음 이 평순 모음이 원순 모음으로 우로 바뀌어가지고 발음되는 현상 원순 모음화입니다. 근데 서루가 아니잖아. 서는 심지어 뭐도 아니야. 입술 소리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원순 모음화가 아닙니다. 의존명사 바에다가 주격조사 이가 결합됐다.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쵸? 의존명사 바. 할 바의 바자는 명사잖아. 그치? 근데 의존명사야. 앞에 관용어가 있어줘야 되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의존명사 바가 이와 결합됐다. 맞죠? 정답 4번이고 기본형 폈다에 어미 이가 결합되어 펴디라고 되어 있다. 이것은 아닙니다. 이 펴다의 어간에 연결어미 기가 같이 결합이 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펴디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합한 용언의 활용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용언의 활용형. 자, 그리고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가에 나타난 15세기 국어의 특징으로 파악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1번부터 보겠습니다. 한자어는 동국정식 표기를 사용하여 받침없는 글자의 종성도 표기하였다. 완전 맞는 말이죠. 그쵸?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받침없는 소리, 예를 들면 아까처럼 이런 소리들, 자와 같은 소리들도 다 원래 우리가 자라고 쓸 수 있지만 세종어제 훈민정음에서는 받침을 넣어서 짜 이렇게 써줬잖아요. 그쵸? 여기 이 이응은 소리가 나지 않는단 말이야. 받침 없는 소리. 그렇기 때문에 음가 없는 이응을 사용했다. 음가 없는 이응을 사용했었다. 붙여줬었다. 맞는 것은입니다. 자, 나머지는 쭉 다 틀린 것은인데요. 혹시 여기에 또 궁금한 게 있을까요? 없다면 넘어가겠습니다. 4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는 가에 비해서 130년 후에 지어진 글입니다. 그쵸? 나가 뭐였어? 소학원회였었죠. 소학원회는 16세기 국어를 잘 나타내는 글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가에 비해 130년 후에 지어진 글인데요. 이것과 비교하여 다른 점을 학습한 것을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는 반드시 풀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옳은 것부터 골라냅시다. 소학원회에서 수비와 나에서 해로운을 비교하면은 비읍 이응 소리가 소멸되었음을 알 수 있어. 우리가 이거 뭐라 그래요? 순경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순경음 소리가 16세기 국어에서는요 어떻게 돼요? 소멸되었었죠. 그러면 맞는 말인데 다라와 세 가지 버시오를 보면은 두 시대 모두 분철 표현이 보편적이었음을 알 수 있어. 아이고, 이 15세기와 16세기에 분철 표현이 보편적이었던 건 아니죠. 15세기에 보편적이었던 게 무엇이에요? 이어적기였잖아요. 그쵸? 이어적기면 연철이죠. 연철 표기. 이런 문제가 매우 쉽다는 거야, 얘들아. 전혀 어렵지 않은 문제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2번 15세기 중세국어 시기에 이어적기 안 됐던 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이어적기가 됐던 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런 것도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괜히 지문이 좀 어려워 보이니까 풀기가 싫었던 것이죠. 그쵸? 자, 수메와 아담하기를 보면은 명사형 어미의 변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어. 자, 수메 할 때에 이 15세기에 쓰여졌었던 오미나 음이라고 하는 명사형 전성 어미가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16세기에는요 아당하 플러스 기가 붙게 된단 말이야. 이 기도 마찬가지로 얘들아 달리다를 달리기라고 명사로 바꿔가지고 쓸 수 있잖아. 이 기도 마찬가지로 변화가 생겼었던 명사형 어미가 되겠습니다. 명사형 어미, 그쵸? 그러면은 변화가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기도 마찬가지로 명사형 어미가 되는 것이다. 자, 사마띠와 나의 버시오를 보면은 팔종석의 원칙이 계속 지켜짐이 보여. 자, 그리고 5번 볼게요. 노미하니라와 드론 것 하니를 보면은 하다의 뜻은 현재와 달리 많다라는 뜻임을 알 수 있어.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오늘 아침에 우리가 수업 시작하기 전에 복습했었던 내용이었었죠. 자, 그럼 정답은 몇 번? 2번 되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밑줄 친 어휘의 뜻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건 너무 쉽다. 자, 선생님이 두구 재영이한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5번의 정답 혹시 몇 번 하셨을까요? 4번? 4번. 네, 4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만 더불어 라는 뜻으로 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하하. 옆에 있는 형아는 그럼 어떻게 생각했을지 한번 물어볼게요. 이수는 몇 번이 틀린 것 같아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죠? 3번이죠. 그쵸? 네. 역시 고등학생 형은 뭔가 달라도 다르죠. 맞습니다. 어여삐라는 언어가 라는 언어 웃지 마시죠. 아시죠? 어여삐는 이제 예쁘다라는 의미로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쓴 거예요? 불쌍하다 라는 표현으로 중세국어 시기에 쓰다가 시간이 지나가지고 현대국어에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예쁘게, 예쁘다 라고 의미가 달라진 것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어볍비, 불쌍하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3번이었습니다. 6번 같이 볼게요.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서 지금 여기에서는 언어학자 소시르가 이야기했었던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변한다. 그것은 언어라고 해가지고 이 보편의 법칙을 벗어날 리 없다. 언어도 변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맨 마지막 보세요. 우리가 어휘의 변화를 논의하는 것은 이에 대한 통시적인 지식이 현대국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라고 하면서 이렇게 좁쌀 할 때 이 비읍과 시옷이 무슨 자음군? 어두 자음군. 말씀어의 머리 두 자음이 물이 지어온다 해가지고 물이 군자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 비읍도 시옷도 둘 다 소리가 낮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두 자음군이에요. 그래서 이 비읍의 소리는 어디로 들어가고 종성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시옷은 된 소리로 발음이 되면서 좁쌀이라고 발음이 됐대요. 그리고 암탉도 마찬가지로 암흑닭 이것인데 암흑닭 같은 이렇게 발음이 되었던 게 히읗과 디귿이 만나게 되면서 축약되면서 어떻게 발음된가? 암탉이라고 발음된 것이죠. 자, 그럼 이 히읗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히읗 종성체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기억은 뭔 거야? 어두장군인 거야. 자, 그러면 니은은 무엇인 거야? 히읗 종성체언인 거야. 요거를 이제 베이스에 깔고 그리고 문제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번 볼게요. 우리 이거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죠. 보기는 언어의 역사성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단어의 형태나 뜻이 변한 것도 어휘의 변화의 예로 들 수 있다. 그렇죠. 단어나 형태가 변하는 것도 시간이 흐르면서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었던 언어의 역사성, 단어의 형태나 뜻이 변하는 것, 변화도 역시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보았습니다.
보기에 제시한 어휘 변화 외에 언어의 역사성의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의문규칙과 문법 요소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바뀌는 것. 그래,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서 틀렸겠지. 바뀌는 것을 예로 들 수 충분히 있는 것이죠. 보기에 다른 때로 휩쓸다가 있으며 휩에서 비읍소리는요. 비읍소리가 나는 것은 쓸다의 어간의 초성과 과거의 기억으로 쓰였던 단어이기 때문이다. 자, 여기 생각해보면은 휩쓸다에서 휘가 있는데 이 쓸다가 무엇으로 쓰였대? 어두장군으로 이렇게 쓰였대. 그러면 휘가 같이 결합되었을 때 당연히 앞에서처럼 이 비읍은 종성으로 들어가고 이 시옷은 된소리로 발음될 수가 있었겠지. 그쵸? 그러면은 이것도 맞는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두장군, 기억이 어두장군이었으니까 어두장군은 현대국어와는 달리 단어의 첫머리에 2개 이상의 음문이 쓰인 것이다. 그치? 소성 자리에 2개의 음문이 무리지어 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중세국어 배웠을 때 애들아 이런 글자도 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이 날 어떻게 쳐다봤어요? 이렇게 쳐다봤었잖아요. 그쵸 다들? 그래서 이게 뭐예요 지금? 뭐라고 읽어요? 라고 했었는데 우리한테는 이런 게 굉장히 생소해. 초성 자리에 다른 음운이 2개가 무리지어 오는 것은 우리한테 낯선 일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첫머리에 2개 이상의 음운이 쓰이는 것, 이것을 어두자음문이라고 말하는 거 맞죠? 우리한테는 지금 생소할 수밖에 없어요. 왜? 현대국어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5번 볼게요. 그리고 히읗 종성 체언. 히읗 종성 체언은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다른 예로는 안팎과 살코기 등이 있으며 이 니은을 결합할 때 조사와 결합할 때는 히읗을 표기하지 않았다. 아니지 표기를 해야지. 예를 들어가지고 네 얘도 마찬가지로 히읗 종성 체언이었었잖아요. 우리 용비어천가 있을 때 여기에 주격조사 이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표기했어요? 내희라고 표현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표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는 것입니다. 재밌죠? 네. 네, 저도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수업할 수 있음에 오늘도 감사하면서 7번 문제로 같이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국어에는 주격조사가 뭐만 있고요? 이만 있고 가는 없었는데 맞는 말이야. 가는 없었는데 이는 환경에 따라서 이로 실현되기도 하고 생략되기도 했다. 이 생략된 게 어떻게 쓰인 거예요? 이렇게 쓰인 거죠. 이렇게 쓰이는 경우가 언제라 그랬어요? 이 모음이 오게 됐을 때, 이 모음이 쓰이게 됐을 때 오면 그 뒤에 주격조사가 이렇게 쓰이는데 대표적 예시 불휘에서 이 모음으로 끝나잖아요. 그 뒤에는 주격조사가 어떻게 된다? 음운이 덧나거나 음운이 더 생기거나 소리가 덧나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중세국어의 관용격 조사에는요 의와 시옷이 사용됐다. 이 시옷이 사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라 그랬죠? 어떤 경우라고 했죠? 그렇지. 역시 고등학생형은 뭔가 달라도 달라요. 표정으로 답을 준단 말이지. 무정명사를 나타낼 때, 무정명사나 혹은 이제 높임 표현을 쓰는 높임을 높여야 되는 유정명사인 경우에 유명, 줄여서 유명이라고 하겠습니다. 좋은데요? 유명.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시옷을 쓰고요. 이 친구들은 유정이기는 하지만 유명이기는 하지만 높임을 쓰지 않는 경우에 쓰는 친구들이었었죠. 자, 그리고 현대국어와는 달리 어두장군 쓰였었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배울 때 낯설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중세국어의 모음에는 아래아가 있었는데 이 아래아가 시간이 지나서 뭘로 바뀌었다? 아나, 모음으로 바뀌었다. 대표적으로는 이거 뭐라고 읽지? 앞에서 칠판을 보지 않은 재영 학생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이걸 뭐라고 읽습니까? 섬 2글자예요. 2글자예요. 모삼? 네. 마잠이라고 읽는 것이죠. 마잠이라고 읽고 있는데요. 이 마잠이 시간이 지나서 그리고
마잠이었다가 마음, 그리고 마음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럼 이 같은 모양의 아래야지만 쓰임이 어떻게 됐어요? 달라졌죠. 아나으로 이렇게 편입됐다라는 거 볼 수 있죠. 그래도 우리 맨 앞자리에서 이렇게 큰 웃음을 주고 있는 친구 늘 고마움을 가집시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단모음인 에나 에는요 이중모음으로, 오늘날의 에나 에는요 이중모음이 아니죠, 단모음이죠. 키위를 주게 되었소 내가 할 때 이 에나 에는 이중모음이 아닌데 당시에는 중세국어 시기에는 이중모음으로 발음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뒤에 있는 이를 따로 봐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모음조화는 현대국어에서보다 잘 지켜졌습니다. 그쵸? 우리가 그래서 모음조화 처음 배웠을 때 이게 뭐야? 라고 생각을 했어. 모음조화는 무엇 이후에는 사라지게 된 거예요? 아래아 소실 이후에 사라지게 된 것이죠. 현대국어와 달리 이어적기를 했다. 현대국어에는 그럼 뭐 한다? 끊어적기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이제 예시안이 나와 있는데요. 기억부터 미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하나씩 찾아보면 되겠죠. 자, 일단 우리 뒤에서부터 찾아보자. 이어적기 이런 건 쉽잖아. 눈에 확확 들어오잖아. 이어적기 있나 봅시다. 자, 라우라이 득도하야 돌아가자 엄마를 제도하야. 여기에서 이어적기가 어딨지 하고 보니까 들어 오솔 리브샤 부담이 가시가 물과 자시고 길어내니 하나님이다. 좋습니다. 자, 이어적기는 일단 나와 있어요. 이어적기는 있으니까 있는 것들은 체크를 좀 해주면 되겠죠. 색깔은 정열적인 핑크색으로 이어적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음조화 나와 있는지 한번 볼게요. 모음조화는 쉬워요. 조사를 찾아가면 돼. 이런 거 봐봐. 요게 뭐라 그랬었지 얘들아? 어떻게 읽지? 자, 고등학생 형아들이 한번 대답해 봅시다. 이거 뭐라고 읽어요? 딸이라고 읽죠. 역시 고등학생 형아들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얘들아 무슨 표기야? 된소리 표기란 말이야. 그래서 읽을 때 딸 뒤에 있는 것을 된소리로 발음해 주는 거야. 딸이라고 읽을 수 있어요. 딸을 길러내니란 말이야. 여기에서 조사로 을이 쓰이게 된 것인데 이 을은 모음은 무슨 모음? 무슨 모음이에요? 음성 모음이죠. 그렇죠. 음성 모음인데 앞에서 쓰인 아래아는 무슨 모음이야? 양성 모음이야. 그러면 모음 조화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 음성 모음을 어떻게? 양성 모음으로 조사를 양성 모음으로 쓰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양성 모음 조화까지 일어났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어두장군은요. 여기 어두장군 연애난입니다. 이게 옛날 자료라서 지금 아직 교재에 어두장군의 이 시옷계까지가 어두장군이라고 나오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두장군으로 포함시켰을 때 원래는 이제 하병정서로 보는데 어두장군이라고 봤을 때 어두장군도 쓰였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관형격 조사 쓰인 거. 관형격 조사 대표적으로 여기죠. 구담의 오시래. 여기에서 오시 체언이야. 그치? 오시 체언인데 이 체언을 수식해주는 구담의가 관형. 관형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 구담의라고 쓰였네. 높임 표현을 쓰지 않는 유정명사한테 쓰이는 무엇이다? 관형격 조사이다 라고 보면은 무엇도 쓰인 거다? 니은도 쓰였다. 자, 그럼 유일하게 쓰이지 않은 것은 뭐겠어요? 의문이 덧나지 않은 주격 조사를 보면은 되는데, 자, 여기에서 지금 쓰이고 있는 주격 조사는요, 선인 이, 라후라 이, 이거 다 뭐야? 여기에 있는 주격 조사들은 다 표시로 나타났잖아. 이 모음이라던가 아니면은 대놓고 이 앞에 뭐가 있으니까 종성이 있으니까 나타났는데, 이렇게 의문이 더 생기지 않거나 소리가 덧나지 않은 무엇이 없다? 조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아닌 것은 1번이 되겠다. 생략된 모음
이 생략된 주격조사는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8번 같이 한번 볼게요. 보기를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해가지고 쉬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오타가 살짝 있었죠. 머쓱하네요. 자, 요거는 그냥 읽기만 해도 답이 나옵니다. 몇 번이죠? 읽기만 해도 답이 나와요. 몇 번? 그렇죠. 여러분들 이게 고등학생입니다. 너무 감탄스럽지 않나요? 당시 상황에 의해 공표할 때까지 비밀리에 진행된 사실이 제시되어 있고 눈 씻고 읽어봐도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뭐야? 아니야, 있어. 적절한 것 있습니다. 비밀리에 진행된 게 나와 있어요. 어디 나와 있냐면 세종이 훈민정음으로 공식으로 공표할 때까지 그들은 왕이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낼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 됩니다.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쭉쭉쭉쭉 훈민정음 해례본에 대한 내용 나와 있는데요. 9번 같이 읽어볼게요. 윗글을 바탕으로 훈민정음을 학습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이거는 무슨 이응이지? 예디응. 예디응은 종성에서 소리가 나는 이응이었었단 말이에요. 이 이응은 그냥 이응과는 달리, 예디응은 이응과 달리 목구멍 소리이다. 자, 예디응 같은 경우에는요, 예디응 이렇게 생긴 거 처음에 여러분들 사과인 줄 알았죠? 이거는 어금니 소리예요. 어금니 소리. 그리고 이 이응이 후, 목구멍 소리. 목구멍 소리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죠. 목구멍 소리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기역과 니은은 혀의 모양과 관련이 있는 글자 맞죠? 미음보다 비읍이, 비음보다 피읍이 더 거센 소리다. 이거는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알고 있는 내용이고, 리를 볼게요. 요 반치음은 시옷에 획을 더했기 때문에 더 거센 소리이다. 맞아요?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그렇지. 시옷에 획을 더한 게 아니라 이체자예요. 이체자. 다르게 만들어진 친구들, 가획의 원리로 만들어지지 않은 친구들 이체자 뭐뭐 있어요? 반치음, 예디음, 하나 더 리을 있죠. 요 세 친구들은 이체자이기 때문에 획을 더한 것이 아니다라고 봅니다. X. 아래아를 은하 이와 결합시킬 때 상하 좌우에 위치시켰다. 맞죠? 그래서 아, 상하 좌우, 오, 우 이렇게 위치를 시켰었죠. 그렇기 때문에 합성의 원리로 모음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정답 몇 번?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것도 매우 쉽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바꿔서 가해자를 만들고 더해 소리의 거셈을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으로 같이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부터는 시간 관계상 우리 도전도 해야 되잖아. 시간 관계상 쭉쭉쭉쭉 번호만 불러드릴게요. 11번에 2번. 자, 그리고 12번 가에 사용된 조사와 이 조사의 문법적 의미, 사례와 가장 유사한 것은 해가지고 여기에 나타나 있어요. 자, 우리 나란 말싸미 긴극의 달아에서 긴극에는 뭐라 그랬었죠? 비교부사격 조사라 그랬었죠? 비교부사격 조사만 찾아주면 됩니다. 어디 있어요? 비교하거나 다른 것을 기준으로 삼는 격조사. 비교부사격 조사, 부사격 조사니까요. 그러면 12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13번 같이 한번 볼게요. 13번에서 원음에 가깝게 표기하려는 거. 이거를 무슨 표기라 그런다 했지, 지성아? 그렇지. 성장한 모습 아주 아름답습니다. 덩국 정운식 표기고요. 그리고 니은. 그러면 훈민정음에서 세종문제 훈민정음에서 이 니은이 이에 해당한대요. 니은은 무엇일까요? 생, 엉, 쟁, 이런 것들이 해당합니다. 생홍쟁흥 요것들. 자, 그리고 14번 볼게요. 14번에 3번. 14번에 3번. 그리고 15번으로 넘어가서 15번 중세국어의 특징 2번. 나에서 사용된 것만 고르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16번 같이 한번 볼게요. 16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중세국어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리을, 리을형 활용이 아니라 당시 15세기에는 리을, 이응형 활용을 사용했었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17번 보기에 훈민정음 제자 원리에 가장 적절한 것은 으로 보면 17번의 정답도 5번. 가액자는 기본자의 획을 더해서 소리의 세기에 문자를 반영했다. 문자에 반영했다. 적절하죠. 자, 그리고 세종어제 훈민정음에 대한 내용 18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옳은 것만을 거는 거. 자, 그리고 19번 같이 한번 볼게요. 19번의 정답은요. 이것도 쉽죠. 자, 이거 다시 재영이가 한번 풀어볼까요? 재영아. 윗글에 사용된 단어의 의미가 다음 밑줄신 부분에 해당하는 것. 중세국어가 이 현대국어로 오게 되면서 의미가 확대되거나 축소되거나 아니면 다르게 이동된 경우가 있는데 이건 몇 번일까? 5번. 그렇지. 성장한 모습 아주 아름답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끝날수록 똑똑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감동적이죠. 자, 20번의 정답은요. 4번이 되죠. 그쵸? 4번. 21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5번. 국외음화가 중세국어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쵸? 자, 22번의 정답 2번이고, 그리고 23번의 정답은 23번의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1번. 그쵸?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주는 원리를 의문마다 풀어서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문제는 약간 비문학스러운데 아마 이 문제를 다 풀어본 친구들이 없을 것 같아요. 5번과 1번인데 표기해놓지 말고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본 다음에 풀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잘해주셨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 고전문학 같이 한번 나가볼게요. 우리 이제 마무리 지어 볼 건데요. 정과정이라고 하는 작품을 같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과정은 고려 가요의 형식적인 특징이 나타나 있지 않은 작품이에요. 너무 신기하죠? 네. 별로 안 신기한 거 알아요. 자, 고려 가요의 형식적인 특징은 무엇이냐? 고려 가요가 어느 층에게 주로 향유되었었다 그랬어요? 그렇지. 평민층에 향유가 되었었다. 그래서 평민들 사이에서 불려지었었던, 오늘날로 치면은 대중가요 같은 거야. 그치? 대중가요 같은 것이었었는데 이게 민간기녀를 통해 가지고 궁중으로 유입되면서 조선시대의 한글 창제 이후에 이제 성종 때 만들어졌던 우리나라 최초의 음악서 악학계범에 이제 수록이 되는 내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고려가요가 어떻게 불려졌는지를 알게 되는 거야. 기록을 통해 가지고. 자, 그래서 평민들의 이러한 정서를 굉장히 솔직하게 자신의 정서를 나타내는 그런 가요의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형식적 특징은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3-3-2조의 음수율 또는 3음보의 율격. 3음보의 율격. 그리고 두 번째, 분연체. 분절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아직은 이제 배우지 않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중학생들은 선생님이랑 계속 했으니까 배웠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향가. 19체 향가 하면은 딱 떠오르는 제망매가나, 아니면은 뭐 창기파란가, 모죽지란가, 아니면은 뭐 정읍사. 같은 이제 향가들을 머릿속에 딱 떠오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쭉 이어져 있죠. 그치? 연이 구분되어 있지 않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연을 나눠줍니다. 대표적으로는 가시리 같은 작품들이 대표적인 고려 가요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연을 나눠줘요. 분절체.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독특한 후렴구가 있습니다. 독특한 후렴구가 있는데 이 후렴구가 내용과는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내용과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봐줄 수 있겠고요. 그래서 고려가요의 형식적 특징은 3분후구나. 이렇게 기억해 줄 수 있는 거지. 뭐라고? 3분후. 20명 있는데 대답 1명도 안 하는 거?
너무 아름답다. 자, 그리고 이제 넘어와가지고 이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선생님, 근데 이거는 뭐 332조의 음수율은커녕 삼음보는 어떻게 맞춰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분연체도 아니고 후렴구도 없는데요? 그치? 오히려 이거는 약간 우리가 그 전에 배웠었던 향가나 한시처럼 쭉 이어진 글같이 느껴진단 말이야. 맞아. 이 고려가요 같은 경우에는 향각의 고려가요라고 해. 총 몇 줄인지 한번 봅시다. 1, 2, 3, 4, 5, 6, 7, 8, 9, 10, 11. 11줄이네요. 그쵸? 11줄. 그런데 만약에 여기 이 짧은 이제 19번째, 8번째를 하나의 줄로 치면은 10줄이 되잖아. 이 향가가 19체 향가의 느낌도 살짝 난다는 거야. 19체 향가의 느낌도 살짝 난다. 그리고 서사, 본사, 결사별로 내용이 나눠지는데 맨 마지막 여기가 결사란 말이에요. 결사. 여기가 마지막 결사가 되는데 결사의 첫 머리가 아소. 이거는 뭘까? 아소. 이것은 무엇일까? 그렇지. 감탄사란 말이야. 결사. 낙구의 첫머리 같은 느낌이죠. 그죠? 결사의 첫머리가 감탄사는 이것도 약간 향가의 특징이랑 비슷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거야. 19째 향가의 특징이 녹아 들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정과정은요, 우리가 배우는 이 앞서 이제 배웠었던 송미인곡이나 삼위인곡에 더 먼저 된 최초의 유배문학이라는 사실. 최초의 유배문학이야. 그래서 일부러 이제 화자를 여성으로 설정을 하는 거지. 여성화자. 여성화자를 설정해가지고 화자의 상황 자체를 임과 이별한 여성화자인 거야. 여성화자에 빗대어서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는 내용. 그리고 임금에 대한 충절을 나타낸단 말이야. 충신연주지사, 연군지정을 나타낸다. 그렇다는 것은 이게 조선시대까지 가게 되면서 무엇으로 개성됐다? 정철의 삼위인곡이나 송미인곡으로 개성되었었다. 이 가사문학의 백미로 손꼽히는 정철의 삼위인곡과 송미인곡 이전에는 고려가요 시기 바로 이 정과정이라는 작품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할게요.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요 작품, 정과정, 옆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정서라고 나와 있죠. 정서가 작가의 이름이야. 여러분들 혹시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창문을 열어보니 비가 오더래, 아이 무서워, 해골바가 지라는 노래를 누가 지었는 줄 알아요? 모르죠. 이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고려가요는 대체적으로 이래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구비문학이었었기 때문에 이 구비문학의 특징상 누가 먼저 만들어서 지었는지는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유일하게 정과정은 무엇이 있다? 작가의 이름이 나타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고려 당시에 내 님을 그리자와 내 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실제로 이 님은 누구를 나타낸 걸까? 임금이겠지. 근데 어떤 임금? 정서라는 사람 실제 인물이에요? 실제 인물이에요. 이 임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고려 의종을 이야기합니다. 의종. 당시 의종 전에 인종한테 엄청나게 예쁨을 받았었던 이 정서는요, 그 당시에 이제 학문에도 뛰어나고 문예에도 조예가 깊은 인물이었었단 말이야. 그래서 당시 임금, 인종한테 엄청나게 각광을 받았었어. 그리고 나서 이제 임금이 바뀌었잖아요. 정권이 바뀐 거잖아. 그치? 임금이 바뀌고 나서는 신하들이 참소를 의종한테 막 올리는 거야. 영모를 꾀하려고 했습니다. 아주 나쁜 놈입니다. 막 이런 영모에 대한 죄를 묻고 그러면서 막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저 아닙니다 임금님 이랬는데 의종도 결국은 어쩔 수가 없던 거야. 아니 정서 일로 와보게나. 내가 생각해봤을 땐 말이야. 지금 당신에 대한 여론이 너무 안 좋아. 자네도 알고 있겠지. 결국에는 신하들이 말이야. 자네를 밀어내려고 할 걸세. 지금은 여론이 너무 심심찮으니 어떻게 하라고? 고향에 가가지고 조금만 기다리게나. 내 금방 부르겠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유, 이런 마음이 얼마까지나 가겠어. 어? 야, 조금만 참아. 신하들도 금방 사그라들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가가지고 쉬고 있어. 고생 많았잖아. 해가지고 고향으로 정서가 가요. 고향으로 가가지고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안 와.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님이 나를 벌써 잊으셨나 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님께서 나를 벌써 잊으셨나 봐요. 님이시여 제발 돌아 들으셔서 다시 나를 사랑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이 정과정을 보고 의종이 좀 많이 안타까워했다고 해요. 아이고 이렇게 지어서 보낼 정도로. 아이고. 다 끝입니다. 안 불렀어요. 네, 결론적으로는 다시는 이 정서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본인의 억울함을 잘 나타내고 있는 작품 정과정이에요. 내용 한번 볼게요. 내님을 그리자와 운이 나니 내님을 그리워하며 임금 의종을 그리워하면서 울며 지내니 삼접동새 나와 이스타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삼접동새 나와 이스타요이다. 선생님이 우리 계절감을 나타내는 시어 얘기했었잖아. 그치? 그러면서 봄 생각해봐. 봄을 나타내는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 중에서는 동풍도 있었고 또 뭐가 많이 등장했어? 꽃이 많이 등장했지. 그래서 내가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그 다음 뭐였지? 복숭아꽃, 살구꽃, 그 뒤에 아기, 진달래 이었잖아. 근데 진달래는 여기 들어가 안 들어가? 진달래는 안 들어간다고 그랬어? 왜? 진달래가 주는 이미지가 뭐였지? 그렇지, 두견화라고 불려졌었던 이 진달래, 한해 정서야. 그치? 한해 정서? 대표적으로 선생님 저 한해 정서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진달래꽃 하면 딱 떠오르는 시 있지. 뭐 있어? 김소월의 진달래꽃.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노인 그 꽃을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오리다. 진달래가 한해 정서인 거야. 아, 이별하고 싶지 않아. 하느님께서 나를 떠나니 아이고 하는 이 한해 정서. 그리고 이 두견화와 같이 한해 정서를 나타내는 새도 있다 그랬어. 그 새가 접동새인데 두견새라고도 불렸어요. 두견새. 울음소리가 매우 구슬프대요. 그래서 이렇게 불려지게 되는 것이요. 한해 정서를 나타냅니다. 다른 말로는 이제 또 귀촉도. 서정주의 시에서도 나오죠. 귀촉도. 이것이 다 이제 접동새를 나타내는 말이다. 한해 정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시어를 보고 어떤 정서인지를 이제는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추측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접동새라는 것은 한해 정서를 이야기하는데 산에 있는 저 접동새와 나는 비슷합니다. 이스타요이다. 이스타다가 뭐야? 비슷하다. 비슷합니다. 화자의 처지와 이 접동새가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겠어? 화자와 동일한 정서를 느끼는 접동새. 그 이유는 뭐겠어? 저 구슬 피우는 접동새를 보세요. 저도 그만큼이나 슬픕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화자와 동일시되며 감정이입이 되는 존재입니다. 아니며 거칠으신들, 아으. 자, 여기서 아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다 감탄사인데, 약간 이렇게 생각해봐. 우리가 노래를 부르다가 한숨 막, 이렇게 한숨 막 쉰다고 생각해봐요. 그 한의 깊이가 더 깊어지죠. 그쵸?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깊어져요. 아유. 자, 아니시며 거칠으신들, 거짓인 줄이야. 거짓인 줄. 자, 뭐가 생략이 되어 있냐면, 참소의 말이 거짓인 줄, 잔얼효성은 아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잔얼효성 같이 한번 볼게요. 잔얼효성이라는 것은 이제 지는 비춰지고 있는 달과 그리고 새벽녘의 별이라는 뜻인데 이 달과 별께서는 아실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화자의 결백을 아는
화자의 결백을 알고 있는 무슨 존재? 초월적 존재라는 거야. 초월적 존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초월적 존재로서 달이 나타나는 작품들이 여럿 있기도 해요. 대표적으로는 정읍사, 달하, 높이곰 도다샤. 달님이시여 높이 높이 돋아주시옵소서. 정읍사는 뭐였어요? 망부가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망부석처럼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는 거야. 누가? 임께서 돌아오지 않는 거야. 그러다가 기다리다 돌이 되어버렸네 라고 이야기했었던 정읍사에서도 달님께서는 임께서 오는 길을 비춰줄 수 있는 존재이자 기원의 대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초월적 존재로서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잔원효성께서는요, 저의 결백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염원하고 있어요. 아실 것입니다. 넋이라도 님과 한계에 여져라. 여다라는 것은 가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지내다, 살아가다라는 의미도 있단 말이야. 님과 함께 살아가고 싶습니다. 아우, 벽이시더니 이러십니까? 이런 게 약간 좀 저돌적인 포인트인데, 왜냐면 유배문학이라고 하면 우리가 조선시대 유배문학, 아무리 억울하게 유배를 가게 됐어도 어떻게 생각해요? 아유, 제 잘못이지요. 송미인곡 생각해봐. 임께서 나를 보는 낯빛이 예전과는 달라지셨어? 내 잘못이겠지? 이런 운명론적인 세계관도 나타났었잖아. 그치? 근데 우리 화자는요, 대놓고 얘기합니다. 우기시던니 누구입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뭘 우기던 사람? 나한테 영무의 죄가 있다고 우기더니, 참소로 우기더니가 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벽이다는 우기다. 우기시더니 위러십니까? 누구입니까? 저는 정말 과도, 잘못도, 허물도, 거짓도 차마 한 적이 없습니다. 천만 없소이다. 천만 없다라는 거는 이제 과장법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저는 정말 천만 없습니다. 말인말이 신겨. 그들의 이제 읍사람들의, 무사람들의 참소 말입니다. 무사람의 참소 말입니다. 슬프도다. 아우, 슬프도다. 아우. 그리고 마지막 이제 보세요. 님이 나를, 임께서 나를 벌써 잊으셨습니까? 잊으셨습니까? 님이시여. 제발. 님 하잖아? 님이시여. 돌아들으셔서 다시 뭐 해달래? 괴다. 자, 괴다가 무슨 말이라 그랬죠? 그렇지, 어떤 사람? 자, 그렇지, 정신적 사랑. 정신적 사랑은 어디에서 많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랬어? 연곤지정을 나타내는 시, 충신연두지사에서 사랑, 임금과 신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야. 육체적 사랑은 안 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괴다, 정신적 사랑을 얘기해요. 다시 돌아들으셔서 다시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봤는데 막상 보니까 재밌고 막상 보니까 안타깝기도 하죠. 그죠? 뒷장에 보면은요,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문제가 있어요. 요 문제 몇 문제 안 됩니다. 3문제밖에 안 되니까요. 지금 같이 한번 풀어보고 끝내볼게요. 학원으로 전화 주세요.